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황공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영상 촬영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많이 찍고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 같은 곳 혹은 인스타 같은 곳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요새는 그러한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에 대한 것도 문법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화면의 사이즈라든지 앵글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기시는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편집에 대한 이야기로 총 2가지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아이폰 광고가 나오고 있죠. 갑작스럽게 아이폰 광고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이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2가지에 대한 설정 방법 그리고 촬영을 하기 위한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주로 DSLR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DSLR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DSLR에 비해서 촬영의 질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성비에 있어서만큼은 DSLR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기기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을 하실 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제가 좀 열심히 서칭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분들의 영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파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가 되게 익숙하신데 의외로 카메라를 잡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선 캐논 경우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다른 부분은 매끈한데 여기는 좀 우들우들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죽처럼 느낌이 납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잡는데 전체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3손가락만 잡습니다. 3손가락만.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 이 뒤쪽에도 앞부분과 똑같이 이 부분이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손으로 잡고요. 이 엄지는 이 뒷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렇게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카메라를 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 손가락은 뭐 하겠습니까? 셔터를 눌러야겠죠? 그죠? 셔터를 누르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손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기도 좀 웃기죠? 이렇게 잡는 거. 자,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를 줌 링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은 포커스 링을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즉 바닥에 손바닥으로 카메라를 지지하고 손가락으로 잡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를 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초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픕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므려 주시고 이 팔꿈치를 몸통에 지지한다는 느낌으로 버텨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죠? 이 자세가 나오죠? 그럼 자연스럽게 붙잡고 다리는 앞뒤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양옆으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뒤로 벌려야 내가 원하는 만큼 앞으로 뒤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양옆으로 쓰면 이게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뒤로 자연스럽게 쓰셔서 이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자연스럽게 벌려주시고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잡아서 이 자세로. 여러분들 요새는 이 모니터를 많이 보시니까 좀 떨어져도 되고요. 뷰파인더를 보시는 분들은 붙여도 됩니다. 그건 자유롭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카메라 파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파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패닝하고 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패닝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패닝은 뭐냐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패닝이라고 하고요. 틸팅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아래로. 물론 패닝과 틸팅을 섞어서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도 당연히 있겠죠. 패닝만 가능하고 틸팅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이걸 이렇게 손에 묶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에 묶어 놓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카메라를 잡을 때 이렇게 손에 감아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더 편안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자, 패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발끝을 내가 원래 패닝하는 곳에 시작하는 곳에 두어 보시면 시작할 때는 편합니다. 그런데 패닝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발끝이 반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반대로 발끝을 패닝이 끝나는 쪽 방향으로 돌려놓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좀 힘들지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좀 긴장되지만 패닝이 시작되고 끝나는 방향으로 갈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끝이 더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끝을 어느 쪽 방향으로 하시는가,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쪽이 아니라 패닝이 끝나는 방향으로 발끝을 둔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패닝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픽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번들 카메라 앱 사용 관련된 팁 관련된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설정의 카메라 메뉴에 대한 내용인데요.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아이폰 판매량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이폰으로 막 기변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첫 번째로 카메라 앱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이 보이는데요. 촬영 포맷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 두 가지가 보이는데 애플이 항상 직관적이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가끔 번역이 반대로 직관적이지 않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메뉴도 그런데 아이폰을 쭉 써왔던 저도 가끔 보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밑에 설명을 꼭 읽게 되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고효율성은 포맷이 달라요. PC로 파일을 옮겨보시면 파일의 확장자명이 다릅니다. 반면에 높은 호환성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봐오던 그 JPG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 기기, 특히 맥북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호환성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 용량도 적고 이용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고효율성으로 설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사진 촬영 목적이 여러 명과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나 다른 편집 환경에서 다 이 애플의 고효율성 확장자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사용 환경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만 주의할 점 한 가지는 4K 60프레임 촬영이나 슬로우 모션 240프레임 HDR 비디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고효율성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애플 생태계를 갖춰놓고 쓰고 있지만 그래도 보통 다 JPG로 촬영을 합니다. 파일 공유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4K 60프레임 촬영을 잘 안 합니다. PC가 딸려서 어차피 편집도 버벅대고 렌더링 하는데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어서 곧 M1 맥북이 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암튼 네, 두 번째는 비디오 녹화입니다. 방금 첫 번째 그 포맷에서 4K 60프레임 촬영은 반드시 고효율성으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괄호 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20p부터 4K까지 각각의 촬영 프레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보통 여기에서 1080 FHD죠? 60프레임 촬영으로 많이 합니다. 프레임 수가 60프레임 정도는 돼줘야 편집할 때 슬로우 모션, 스피드 램핑 같은 거 걸 수도 있는 여유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게 이 24프레임. 보통 상업 영화들이 24프레임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24프레임으로 찍으면 좀 더 시네마틱한 영상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캐논이나 소니 카메라들도 막 끝나누기를 할 때 이 24프레임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포맷 업데이트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24프레임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각 화질 및 프레임별 1분 단위 용량은 아래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 스토리지에 부담 안 되게 잘 변경해 가시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HDR 비디오인데 이 기능을 켜시게 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포맷이 무조건 고효율성으로 바뀐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HDR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인데 이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빛의 확보가 적은 저조도 환경에서 비디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아이폰이 프레임률을 24프레임으로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더 많은 정보를 결과물에 담아야 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촬영하는 순간 요구되는 그 빛의 양도 사실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라 빛이 적은 저조도 환경에서 아무래도 더 좋은 비디오 품질을 얻기가 불리하겠죠. 혹시 사용하시려는 결과물 그 비디오가 프레임 레이트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결과물이라면 자동으로 프레임을 낮춰서라도 비디오 품질을 좀 끌어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품질 저하보다는 편집 시에 반드시 필요한 그 일정한 프레임 레이트가 난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걸 끄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그 기능, 아이폰을 좀 오래 사용했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신 기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 카메라 비교 영상에서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카메라를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시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뭔 소리야. 보여드리자면 카메라가 울트라 와이드, 망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각 초점거리에 해당하는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카메라 잠금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촬영할 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나면 이 초점거리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줌 인은 되는데 줌 아웃은 안 되죠. 잠겨버리고 비활성화가 돼버려요. 반대로 카메라 잠금을 끄게 되면 줌인, 줌아웃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초점거리를 변경해가면서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울트라 와이드 변경되면 화질 저하가 좀 생기니까 결과물의 퀄리티가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하시는 분들, 혹시 촬영 중에 실수로 초점거리 변경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걸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거 절대 급 나누기 아닙니다. 설정 가능해요. 네, 그 다음은 슬로우 모션 녹화. FHD 120프레임과 240프레임이 있는데요. 프레임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더 디테일한 순간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임 확보가 더 많을수록 편집에 있어서의 그 관용도가 넓어지는 거니까 촬영 목적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것 같고요. 120에서 240으로 갈수록 용량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테레오 사운드입니다. 이게 예전에 오디오 줌이었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이 기능을 켜고 비디오 녹화를 하게 되시면 결과물 영상에 촬영 시 그 수음됐던 방향성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이폰을 제 입보다 오른쪽에 두고 촬영 녹화를 하면 아이폰 기준으로 왼쪽 볼륨 밸런스가 좀 더 높게 수음이 되는 것처럼. 네, 지금은 아이폰을 제 입보다 오른쪽에 놨습니다. 아이폰 기준으로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는 게 맞겠죠? 네, 지금은 스테레오 녹음 기능을 껐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다르게 들리시나요? 동일하게 아이폰은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하고 촬영 시 어떤 수음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싶다 하시면 켜시는 게 좋고요. 360도 동일하게 그냥 무난하게 일정하게 수음하고 싶다 하시면 꺼두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설정 유지 기능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카메라 모드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끄고 동영상 촬영을 하시다가 앱 종료시키시고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다시 카메라 앱을 켜시게 되면 리프레시가 돼서 기본값인 사진 촬영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싫다, 동영상으로 맞췄으면 그 다음에 켤 때도 동영상이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 기능을 켜주세요. 그러면 카메라 모드 설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제어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촬영 시 이렇게 화면을 슬라이드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노출값이랄지 화면 비율, 필터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 거죠.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게 되면 다음번 사용 시 모든 세팅이 본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출 조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켜주시게 되면 노출값 설정을 유지시켜주고 노출 조절기가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은 라이브 포토 기능. 라이브 포토 기능은 보통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심볼인데 이걸 켜두게 되시면 모든 사진이 라이브 포토 앞뒤로 몇 초간 짧은 스틸 영상으로 남게 되는 그런 기능이죠. 이걸 끌지 말지 보통은 촬영 화면에서 조작하는데 여기 메뉴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점. 네, 그 다음입니다. 이름을 참 이상하게 해놨어요. 가만 보면 고속연사 촬영 음량 높이기 사용. 고속연사 촬영을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사용으로 해두면 오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이 좀 길기는 하네. 다른 게 아니라 촬영 시에 볼륨 버튼으로도 촬영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보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고속연사 촬영도 이 볼륨 업키로 사용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볼륨 업다운 모두 짧게 클릭을 하면 다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이 되고요. 업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고속연사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능을 끌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메뉴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퀵테이크 샷 11 시리즈 이후로 나온 아이폰에서 가능한 기능입니다. 촬영하시다가 바로 동영상 촬영하시려면 길게 눌러주시고 아예 영상 촬영으로 쭉 고정시키겠다 하시면 옆으로 스와이프.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이폰 11 시리즈 이상 플러스 아이폰 SE2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QR코드 스캔입니다. 이 기능 활성화시키시면 카메라 앱 열고 QR코드에 갖다 대면 바로 인식해버려서 상단에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해당 URL로 연결할지 말지 그 기능에 관한 거니까 요즘은 좀 켜놓고 쓰는 게 더 편리하겠죠? 네, 다음입니다. 격자 기능은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저는 꼭 켜놓습니다. 뭐 대충 찍지 하면 상관없는데 이 격자를 켜놓고 저처럼 인물 사진은 그래도 전체 사진 비율의 3분의 1 지점에 눈이나 얼굴을 맞춰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구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이 수평 수직 잘 잡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기능을 하도 오랫동안 켜놓고 사용을 해서 안 켜놓으면 좀 화면이 밍숭밍숭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사용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구도 같은 거 잡으실 때 편리하다라는 점. 그 다음은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입니다. 셀카 여러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람 얼굴이 정중앙을 중심으로 좌우가 살짝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그게 심해요. 그래서 셀카 찍으면 찍은 그 방향 그대로 사진이 나와주면 제일 좋거든요. 찍은 방향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길 원하신다면 이걸 켜주시면 바로 미러링 되듯이 방향이 안 바뀌고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프레임 영역박 보기인데요. 이걸 먼저 꺼볼게요. 끄고 카메라 앱을 보면 실제로 촬영하는 그 프레임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 레터박스 부분에는 각종 인포메이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켜게 되면 방금 그 양쪽 레터박스가 투명해지면서 프레임 영역 밖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촬영하는 렌즈가 아닌 놀고 있는 다른 렌즈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분을 담아내서 촬영 중 혹시나 미스될 수 있는 그 앵글의 정보를 좀 제공해 주려고 이 기능이 있는 건가 싶어요. 암튼 저희 아내는 이걸 켜놓고 쓰다가 이 투명한 부분까지 다 사진으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아이의 그 귀여운 순간을 막 급하게 찍었는데 정작 이 부분은 다 날라갔죠. 그래서 나중에 막 화를 씩씩 내면서 이걸 끄더라고요. 암튼 뭐 그런 기능이라는 거. 네, 장면 감지는 뭐 켜나 꺼나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켜놓으면 이번에 향상된 뉴럴 엔진에서 아무래도 좀 더 그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더 빠른 촬영 우선 처리는 이 기능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촬영을 누르면 아래 사진첩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도 속도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켜시고 다시 사진을 찍으면
빨리 누를 때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찍힌 속도가 엄청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렌즈 수정이고요. 울트라 와이드로 촬영을 하실 때 더 많은 화각을 담기 위해서 이 렌즈의 볼록함이 어쩔 수 없고, 이 렌즈의 볼록함 때문에 사각지대로 갈수록 아무래도 사진에 왜곡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을 좀 개선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HDR인데요. 스마트 HDR을 켜시게 되면 사진 촬영하실 때 가장 잘 나온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알아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냐. 네, 오늘 뭐 이렇게 번들 카메라 앱 관련된 설정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도 내용이 적지 않은 것 같고, 생각보다 아이폰에서 스마트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이폰 오래 사용하셨더라도 모르고 계셨던 기능이 있었더라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할 때 스마트폰의 설정을 맞춰놓고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촬영 설정을 이용해 가지고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 설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꼭 똑같은 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설정은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는 조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좀 더 편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카메라로 들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동영상 설정을 맞추려고 하면 일단 모드를 동영상 모드로 일단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영상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일단 여기에 있는 설정 버튼 있죠? 이 설정 버튼 눌러가지고 설정으로 들어가지고 이 설정에서 지금 제일 위에 고급 녹화 옵션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고효율 동영상 HEVC라고 하는 형식을 활용하는 고효율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은 뭐 이제 최적화 시켜가지고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이거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해두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효율 동영상을 이렇게 꺼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HEVC 동영상이 코덱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폰에서 재생이 안 되거나 온라인에서 재생이 적절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두시고, 아래쪽에 이제 최신 폰 같은 경우에는 HDR10 플러스라고 하는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로 합쳐주는 이 HDR 기능이 영상에 활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꺼둡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꺼둬도 되고 켜줘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켜두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 선떨림 보정, 요거는 저희가 폰을 들고 이렇게 흔들림을 조금 폰에서 자체적으로 잡아줄 때 쓰는 기능이니까 이렇게 켜둡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용한 기능에서 자동 HDR, 일단 요거는 계속 활성화를 해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추적 AF를 반드시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셀피 모드로 맞춘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설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로 보이게끔 맞춘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셔야만이 대상 추적 AF를 활성화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요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수직 수평 안내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활성화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꺼두게 되면 폰 화면에 이런 삼각 그리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켜둬야만이 요런 식으로 삼각 그리드 선이 나와가지고 수평도 맞출 수가 있고 수직도 맞출 수가 있고 구도를 저희가 적절하게 잡아가지고 촬영을 이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위치 태그는 이거는 활성화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촬영 방법,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영상 찍을 때 뭐 김치라고 얘기를 하면 폰에서 그 단어를 인식을 해가지고 녹화를 시작해주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사진 찍을 때에는 글쎄요, 저는 이 기능을 잘 안 씁니다만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상 찍을 때에는 우리가 영상 찍는 와중에
스마일이라는 단어라든지 김치, 촬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해버리면 녹화가 시작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을 때에는 이 기능을 자주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꺼두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 이 촬영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손바닥 내밀기, 셀피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진을 찍어준다는 것인데 꺼둡니다.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정 유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카메라 모드나 셀피 화각이나 필터를 이 기본 카메라에 있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촬영하다가 껐다가 다시 촬영할 때 이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영상 찍을 때에는 이런 필터라든지 화각 같은 거를 처음에 다 설정을 잡아 놓고 촬영에 이어가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기능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진동 피드백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래쪽에는 그냥 설정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손 모양 돼 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모양 있죠.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두게 되면은 기능 이름이 슈퍼 스테디라고 하는 손 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두게 되면 화질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슈퍼 스테디를 켜버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화질이 풀 HD 단계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내가 4K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는데 슈퍼 스테디를 켜버리게 되면은 4K로 촬영되는 게 아니고 풀 HD로 촬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 스테디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폰에서 촬영할 때는 꺼두고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슈퍼 스테디 손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영상을 보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촬영된 영상에 흔들리게 되면 보정해주는 그 방식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후보정을 거쳐가지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영상 외곽 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두게 되고, 비율은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9:16, 16:9 비율로 설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1:1 비율로 하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찍히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풀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풀 같은 경우에는 9:16보다 세로로 조금 빈 공간을 더 크게 찍는 것인데요. 어차피 센서 크기가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9:16 혹은 16:9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때에는 이 해상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오토니까 좋아 보이니까 오토로 맞춰놓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풀 HD는 1080p입니다. 1080p 60프레임, 1080p 30프레임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UHD는 4K 화질이에요. 4K 30프레임,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고, AK도 지금 폰은 지원을 해줍니다만 24프레임이고 크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4K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두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폰을 내가 쓴다, 나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고 좀 옛날 폰 쓴다라고 하시면은 이 해상도를 4K로 올리지 말고 풀 HD 60프레임으로 설정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최신형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 산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시면은 풀 HD로 하기보다는 4K로 하게 되면은 풀 HD 4개 붙어있는 사이즈로, 큰 사이즈로 찍어가지고 좀 더 고화질의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를 뒀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일단 초광각 0.6배율, 그 다음에 1배율 광각 렌즈죠. 그 다음에 3배율 망원 렌즈가 있고 10배율 망원 렌즈를 지원을 해주는데, 10배율은 되도록이면 영상 찍을 때는 쓰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초광각이나 광각 좀 멀리 있는 거 찍겠다라고 하시면 한 3배율 정도 찍으시면 적당하게 찍으실 수가 있고, 영상 찍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좀 당겨서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면 디지털 줌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확대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확대해서 찍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1배율로 맞춰놓고 찍어놓고 나중에 뭐 키네마스터나 뭐 파이널 컷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확대하는 것하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줌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촬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에 있는 이 소나무 요거를 눌러 가지고 배율을 조정하면서
촬영을 하시고,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찍고 싶다고 하면 영상 찍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붙어서 찍고 멀리 뛰어서 찍는 이 발줌을 활용하셔갖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는 뭐 사진 관련된 거니까 이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를 켜두게 되면은 이제 좌우 반전을 시켜 가지고 셀피를 저장을 하게 되고, 요걸 이렇게 끄게 되면은 셀피가 원래대로 저장이 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제가 셀피 찍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글자가 있는 거를 찍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찍을 때에는 우리가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녹화를 눌러 가지고, 자, 요렇게 글자를 요렇게 보여주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촬영이 다 되면은 이제 완료 눌러서 결과물을 확인을 해 보면, 자, 글자가 정상적으로 왼쪽에서부터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켜두고 촬영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셀피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글자가 있는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셀피 모드를 활성화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촬영 끝났거든요. 자,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글자가 반대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좌우 반전이 적용돼 갖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 있는 것을 언제 어떻게 찍을지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 사진 모드에서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이렇게 꺼두고 촬영을 이어가시고, 원래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론적으로는 이걸 켜둬야 글자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꺼둬야 반대로 이제 뒤집혀서 나와야 되는데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꺼두고 촬영을 하시면은 글자 있는 어떤 뭐 상품을 보여준다든지 할 때에도 글자를 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자, 요렇게만 하시면은 카메라 설정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영상 모드에서 이제 자유롭게 영상 촬영을 하셔가지고 영상 편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걸 SD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여러분들 핸드폰에 끼우시는 거 있죠? 그것은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불러요. 얘보다 얘가 하나 더 큰 건데 얘는 SD 카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DSLR 카메라들이 이 SD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숫자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큰 걸 갖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요 녀석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익스트림 프로 170MB/s SDXC V30i U3 C10 뭐 이런 것들이 막 써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굳이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나요?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클래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전에 C 하고 속에 10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옆에 U라고 3라고 되어 있는 것도 속도를 의미하는데 서로 다른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모델이 다른 것이죠. 처음에 클래스 10부터 하면 C10이 업계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8도 있고 6도 있고 4도 있고 2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보실 수 없는 예전 버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C 안의 숫자가 10 이하라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클래스가 만약에 10 이하라면 메모리 카드에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FHD급 이상의 촬영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C 안의 숫자는 무조건 10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U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3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UHS, 초고속 속도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클래스 넘버입니다. 자, U라는 기호로 쓰이는데요. 속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U1, 그 다음에 U3가 있는데요. U1 같은 경우에는 10 Mbps per second,
의 쓰기 속도를 갖고 있고요. U3 같은 경우에는 30MB per second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10, 하나는 30.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10하고 30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나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10이면 4K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 정도가 돼야 4K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4K 촬영을 지원하죠. DSLR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8K, 6K, 8K짜리 카메라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카드를 4K 촬영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사용 용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U도 여러분들이 U1이냐 U3냐에서 U3로 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신 비디오 속도 클래스는 요즘에 비디오들이 워낙 높은 해상도이고 용량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버전의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4K라든지 8K라든지 이런 해상도의 비디오 같은 녹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보통 V 기호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숫자가 6, 그 다음에 V10, V30, V6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V30에서 60 정도로 되어 있고요. V30이면 30Mbps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이라면 60메가겠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K 이상의 촬영을 하시려면 V30 이상이 되는 녀석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렇다면 옆에 숫자로 써 있었던 C10, 그 다음에 U1, 3, 그 다음에 V60, V30 이렇게 써 있었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그림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C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10메가로 되어 있잖아요. 초당 10메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UH 스피드 클래스가 U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를 보시면 V1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같은 등급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그림을 보시면 풀 HD는 그리 할 수 촬영이 가능한데 4K는 살짝 걸려 있죠. 4K는 좀 위험한 겁니다. 4K 비디오를 하시려면 그 윗부분 30메가 per second 이걸로 사용하셔야 되죠. UHS 스피드 클래스로는 30메가 bps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U3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V3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가 돼야 풀 HD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4K도 촬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때 당연히 C는 10이라고 써 있고 U는 3, 그 다음에 V는 30 정도라고 되어 있어야 4K를 커버할 수 있는 SD카드인 겁니다. 그 이상은 V60, V90까지 되면 8K까지도 커버가 가능한데 사실 아직은 이런 메모리 카드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냥 U3, 그 다음에 V30 이 정도가 적혀 있는 거라면 고급 기종으로 생각하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4K나 FHD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배터리까지 이야기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의외로 캐논이 종류별로 배터리 모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블랙매직 포켓과 캐논, 그 다음에 EOS-R 이런 것들이 같은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으나 어떤 기종에서는 캐논 배터리가 되고 어떤 기종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터리를 가져가시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셔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배터리는 어디에 넣느냐? 요 밑에 있습니다. 이 배터리 케이스 부분을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캐논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뒷부분에 쇠로 되어 있는 게 2개 정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가 단자겠죠? 이 단자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넣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여러분들 꼭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에 배터리 표시가 바로 뜨거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배터리를 뽑을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열고 여기에 흰색 이 부분이 살짝 밀어주면 배터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는 여러분 한번 완충시키는데 배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나서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기획하셨던 것을 촬영할 수 없게 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사용하신 다음에는 사용한 배터리를 꼭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학과에 디자인실에 가면 충전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해서 다음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조작부 명칭. 전원 버튼은 카메라의 전원을 온, 오프 할 수 있고 동영상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은 카메라의 촬영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로 촬영에 따라 적합한 촬영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다이얼은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또는 조리개 값을 바꿀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셔터 버튼은 반만 누를 경우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누를 경우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 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 뷰를 볼 수 있고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녹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은 촬영 설정값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모든 설정 메뉴를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캐논 이지 카메라 조작부. 자,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DSL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DSLR의 가장 센 기초죠. 완전 기초, 파지법, 배터리, 메모리, 그 다음에 촬영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